요거를 할 건데, 뭐 일반적인 사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거와 관련해서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제 의견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했거든요. 어, 지금은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 이제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 법대 교수 출신의 분이 있어요.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사례예요. 사실 미국 사례여서 이거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있고요. 이 분석에 대해서 비판론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돈이 모이는 게 아니더라라는 좀 역설을 얘기한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이제 뭐 사례 얘기도 살짝 하면서 좀 이제 제가 좀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의견이 나온 거냐? 이제 단순히 그냥 맞벌이를 뭐 통계적으로 해석해서 뭐 소득이 얼마고 이렇게 본 것도 있지만, 이분이 이제 파산법 쪽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파산자를 면접했어요. 파산자. 그러니까 소비자 파산을 해가지고 파산자들을 면접을 한 거를 결과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걸 통해서 책을 낸 분이에요. 그리고 요 과소비 때문이라는 통념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데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외벌이에서 맞벌이가 됐으면은 소득이 상식적으로 뭐 완전히 남녀가 이제 똑같을 수는 없을 수는 있어도 뭐 그렇지만 뭐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2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할 수 있는데 가구 소득은 늘어난 것 같은데 왜 빈곤한 중산층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중산층인데 가정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이제 미국 사례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이분의 분석은 어떠냐? 자녀 있는 가정이 가장 취약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고정비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볼게요. 그 가정의 재무 취약성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 소득이 늘어도 오히려 그 소득이 장기 약정에 묶이면 가정은 더 위험해진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갖는 거를 되게 위험한 단일 예측 변수로 봤어요. 근데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과소비 신화라고 해서 보통 중산층들 왜 돈을 못 모으지? 이제 과소비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과소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의 요지는 뭐냐면 고정비가 늘기 때문에 그냥 과소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늘어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고정비가 너무 늘어나는데 이분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고정비로 늘어나는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대출하고요. 대출, 의료비, 뭐 식비,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게 고정비로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그러니까 중산층인데도 파산하는 경우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왜 위험하다고 봤느냐? 아이에 대한 교육 때문인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좋은 학군을 위해서 굉장히 고정비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인데 파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질이 주소에 묶인다. 지금 이제 한국도 이렇게 됐죠. 거의 됐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됐어요. 공립학교를 배정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한국도 예전에 막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중학교만 되면 강남 쪽으로 이사를 오고 대치동으로 오고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립학교 배정이 거주지 기준이다. 그런데 학교는 그래서 결국에 학교는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집에 대한 가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낳으니까 왜 불안해지고 안 좋아지냐? 학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분은. 학군을 좋은 데를 보내고 싶고 학교의 질이 결국에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한국과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좋은 지역에 가서 교육시키고 싶고 그 대신 뭐 사교육이 한국처럼 무조건 다 한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여기는 공립교육도 또는 뭐 사립학교도 결국에 이제 사는 지역 주소 이런 게 묶이니까 이거는 이사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모들이 판단을 하고 이사를 가는 데 있어서 주택을 구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비가 늘어난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조금만 취약해지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의 질이 주소에 묶인다.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증한다. 그래서 학교는 사실 좋은 학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좋은 학교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국도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는 폭증한다. 맞벌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맞벌이 소득이 늘어난 건 맞는데 어떻게 된다? 지불 능력이 늘어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내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최대치를 선택해서 입찰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집값으로 흡수된다. 저는 그 요즘에 그 이제 부동산 학군 이런 거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막 학군 애들도 줄어드는데 뭐 대학교 가는 거 때문에 뭐 학군이 계속 그렇게 힘을 발휘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여전히 힘을 발휘할 거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전력으로 달리는데 거기에 이제 집을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이걸로 이제 집값으로 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게 된다. 집값과 부채뿐이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2003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최근에는 이렇게 해서 집을 사서 버텼던 분들이 사실은 집 한 채만 있지만 굉장히 자산이 늘어난 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결국에 그 집 한 채를 만약에 버텼다면 거기다가 좋은 학군지라는 거는 막 거기가 그렇게까지 뭐 집값이 떨어지고 이랬을 가능성은 없고 대부분 올랐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실 집 사고 버텼던 사람들이 승자가 된 경우가 많아요, 미국도. 자, 근데 진보 쪽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봐서 학교 선택권 확대로, 그러니까 이 저자는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서 좋은 학교와 그 동네 집의 연결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대안으로서 제시한 게 이거였어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시키자. 지역으로 묶지 말자. 이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자율형 사립고라던가 뭐 전국구 학교는 학교 선택권을 확대시켜줬죠. 그쵸? 지역에서 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구 학교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얘기를 한 거예요. 학교 선택권 좀 확대시키자. 근데 이제 진보 쪽에서는 불만이 많죠.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이게 결국에 학교 서열화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너 지금 네 주장은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서열화하는 거 아니냐. 진보 쪽에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주장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 부분 전 학교 선택권 확대로 뭐 이 연결을 끊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진보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워런이 분석한 현실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장이 저는 상당히 좀 흥미로웠어. 이게 좀 재밌었는데 뭐냐면 이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외벌이가 오히려 완충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보면은 과거에는 남자만 일을 하고 여자분이 이제 집에서 집에서 가사 관련 업무를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맞벌이가 되면서 뭐가 된 거냐면 예전에는 남편이 실직을 하더라도 아내가 노동시장으로 이제 나아가서 일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라는 거, 완충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맞벌이가 되면서 둘 다 이미 일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생활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두 사람의 소득이나 뭐 실직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훨씬 더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벌이를 하는데 돈을 모으는 건 더 적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외벌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편이 실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투입이 돼서 그때 그 소득에 맞춰서 생활하던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맞벌이는 이미 우리 가족에서 벌 수 있는 돈을 최대치로 벌면서 여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훨씬 더 취약한 상황이 되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노동시장 밖의 배우자는 미사용 옵션이었는데 그래서 뭐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이래도 직접 이제 자기가 뭐 서포트를 하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 소득 자체는 낮았어. 그러니까 그 가구 소득은 낮았더라도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맞벌이 가정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된다? 그냥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유하지만 뻣뻣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당의 반론으로 그러면은 여자를 다시 뭐 맞벌이 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여성의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득을 풀로 흡수되도록 설계된 구조가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저희가 경제적 에어백을 감안하면서 돈을 모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위험은 2배가 됐는데 완충제가 없어져서 회복이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돼서 맞벌이 가정이 오히려 파산 신청이 많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악덕 채무자 신화 이거는 이제 뭐 파산은 손쉬운 탈출구다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도덕적 해이 관련 얘기. 상당수가 제도를 악용한다. 근데 이분의 분석에서는 신청자 대다수가 자산이 부채에 한참 못 미치고 신청 직전 소득이 급락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 이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소비가 아까 이게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맞아. 부유하지만 뻣뻣하다가 맞아. 이게 뻣뻣한 거고 돈을 많이 써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맞벌이 하면서 돈을 더 모아야지.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맞벌이를 한 경우는 와, 우리가 집을 사야지. 뭐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뭐 해서 뭘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저축을 했거든요. 근데 현대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런 가정들도 제 방송 보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사시겠지만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은 사실 돈을 거의 버는 소득에 풀로 맞춰서 써요. 맞춰서 쓰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 방아쇠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실직, 질병, 이혼 이렇게 3가지다. 실직, 질병, 이혼. 여기서도 이혼은 들어가요. 질병, 실직.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만 무언가 빠지는 상황이 나오면은 너무나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 가정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이혼도 더 많이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예전에는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분석했어요. 자, 예전에는 외벌이 가정이다. 그러면 여성분이 이혼을 한 다음에 어떤 취직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남자에게 종속되는 구조다. 그래서 가부장제 잔재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이론상으로. 근데 실제로는 맞벌이가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이제 둘 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완충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약간 그때 당시 상황이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2000년대에 그때 당시 막 이제 이자율이 계속해서 뭐 낮아지던 상황이고 뭐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위험 대출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었고 요때가 어떤 시기예요? 2000년대. 막 집값 폭등하던 시기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기 전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가장 수익성 높은 고객은 잘 갚는 사람이 아니라 간신히 갚는 사람이 된다. 이건 좀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래를 이제 카드빚과 2차 모기지가 주택에 쌓인 자산을 뽑아낸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뭐 요렇게 보진 않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집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뭐 레버리지를 써서, 모기지를 써서 구입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와중에 어떤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자산의 취득이나 저축을 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득이 사라져도 6개월을 버틸 수 있으니까.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의 소득이 사라져도 최소 2년에서 3년은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아놔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6개월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워낙에 소비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가 주거와 자동차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는가? 출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꼭 낮춰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이런 거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유연함이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이제 위기에 취약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3번째가 쓰지 않고 남기던 예비 자원이 있는가? 결국 돈이에요. 현금이든 여기서는 제가 이제 뭐 현금이든 인력이든 완충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책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을 때는 너무 이제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되돌릴 수 있는 구조를 남겨두라는 조언인데 그냥 저축률 높이면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축률 높이면 되돌릴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쵸? 외벌이가 되더라 생활할 수 있게 재정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한국판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조금 더 중점이에요. 근데 맞벌이 얘기를 하면서 왜 톱니효과 얘기를 하는지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라간 소비는 왜 내려오지 않는가? 물론 뭐 타인과의 비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가난했던 하거나 자산이 축적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상당수가 이 톱니 효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내가 한번 소비를 올려놓으면은 계속 그냥,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이 현금 여력이 없고 집 한 채로 그냥 계속해서 버티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했을 때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혼 저희가 재산분할 할 때도. 자, 이게 이 개념이 왜 필요한가?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줄어드는가?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교과서에서는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빚을 져요. 내가 소득이 줄어들면 원래 기존에 누리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빚을 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경우들이 많고, 자, 그래서 그럼 무엇이 줄어드는가? 저축이 줄어들어요. 저축.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다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톱니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 소득 충격이 조금이라도 오면은 뭐가 된다? 자산이 붕괴되거나, 가정이 붕괴돼요. 이게 통계를 분석하면서 나온 얘기였대요. 이게 처음에는 통계를 소득이 늘면 소비 성향은 낮아진다. 약간 제가 이거 한번 그 일반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소득 중에서 지출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저축률로 따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소득 중 쓰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 액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소득이 늘면 소비 성향이 낮아지니까 모이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게 되는데,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이 저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자, 근데 횡단이면 데이터.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서 비교하면 고소득 가구의 저축률이 실제로 높았대요. 이거는 이제 예측과 일치를 했는데, 반증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반증으로 보면은 이 말 자체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맞는데, 어떻게 보냐면 장기 저축률은 소득이 몇 배로 늘어난 70여 년간 거의 일정했대요. 장기 저축률은. 이거 뭐지? 그러니까 부자가 더 저축을 하면은 나라 전체가 부유해질수록 그 전반적으로 쌓인 돈이 더 많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저축률이 아까 소비 성향은 낮아진다라는 어떤 가설에 의하면 쌓이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축률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걸로만 단기간으로 분석해서는 될 게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거는 내가 소득이 절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변과 비교하고 내가 과거에 누렸던 최고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님이 말씀하신 제가 공감이 좀 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빠진 맞벌이인데 돈이 안 모이는 상황에 빠진 분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만약에 원래 살던 집이 있으면 지금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전세를 주고, 월세나 전세를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제도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것도 안 되게 됐는데, 원래는 전세나 월세를 내주고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게 낫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막아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정말 고소득자만 서울에서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상대소득 가설. 아까 이제 절대적인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 소득이 늘면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건 절대소득 가설이고요. 상대소득 가설은 뭐냐면은 주변을 본다는 거예요. 상대는 항상 저희가 이공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법 표현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인 거는 사람의 대상자가 달라지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절대는 그대로 그 결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시위 효과라고 해서 비교 대상이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거 집단 대비 소비 수준이 계속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득이 변하더라도 이거에 따라서 소비가 되는 게 그렇게 유연하게 바뀔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같은 소득이라도 어느 동네 사는지에 따라서 지출이 달라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맞벌이 분들 중에서 돈이 안 모인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는 곳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저도 뭐 투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집을 샀을 때 투자적으로 봤을 때, 그 집이 그래도 뭐 당연히 좋은 지역이 있을수록 아무래도 시세가 잘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팔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내가 생활하는 곳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한선을 올려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시위 효과는 그렇고, 톱니 효과는
톱니 효과도 제가 꼭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항상 뭐 그 맛통론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고 배우자 선택할 때도 한번 말씀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소비가 지금 소득이 아니라 내가 최고로 벌었던 소득에 묶인다. 그래서 제가 그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서 돈 진짜 잘 모으시고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수성가 기준이요. 그러니까 2세나 3세는 좀 다릅니다, 지금. 2세는 뭐 원래 이제 부모 때에서 쌓아놓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자수성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내가 쓰고 있는 소비를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해도 월 1,000, 월 2,000, 월 3,000, 월 4,000 올라가도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제 주변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높아지겠죠. 어느 정도는 높아지지만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거에 비례해서 소비가 막 늘려가는 분들보다는 거의 소비가 최초에 돈을 벌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하고 주로 대화를 좀 제가 또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톱니 효과라는 거는 비교 대상이 과거의 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 네, 과거의 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와인을 엄청 즐긴다던가 뭐 이렇게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와인 산다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뭐 이제 자산이 더 쌓여 나가면 뭐 그때 천천히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저 스스로도 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를 그냥 그대로 늘려버리면은 안 되겠다라는 게 확실히 많이 생각을 해요. 제 주변 사례를 통해서도 보고 제가 어떤 뭐 소송으로 수행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봐도 저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어떤 한 분과 이제 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영업을 좀 확장을 하셨어요. 막 자영업 업장을 막 5개 돌리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라서 처음으로 돈을 잘 벌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돈을 잘 벌어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결국 내가 버는 돈 또는 모은 돈보다 더 많이 써서 다 돈을 날려버렸어요. 분명히 사업이 나쁘진 않았는데 돈이 모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 그쵸. 흑수저 친구들은 소득 올라가도 소비 그대로. 이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소비가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막 영상에서 하고서 막 딴 데 가서 돈 엄청 쓰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저는 원래도 소비가 없어도 행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불행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톱니 효과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간에게는 많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요거 하면서 제가 사실 결혼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제가 주변에나 이게 그 영상에서는 이거를 완전하게 얘기까지는 안 했었는데, 집안 차가 나는 결혼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집안 차가 나는 결혼이.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2세나 3세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세나 3세는 다른 게 왜 그러냐면 보통 1세대는 흑수저에서 시작한 1세대잖아요. 자수성가에서 번 1세대는 저는 거의 그 소위 말하는 1차 밴드, 2차 밴드 회장님도 돈 아끼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습관인 거예요. 소비를 뭐 그냥 안 해요. 잘 안 해. 그렇다고 뭐 사업에 돈을 아끼고 그러진 않죠. 당연히 그렇진 않지만 뭐 자산 투자나 이런 데는 돈을 안 아껴요. 뭐 부동산 살 때 돈 아끼고 이러진 않지만 그냥 소비가 적어요. 근데 2세나 3세는 다른 게 제가 이제 밑에 있는 2세, 3세를 가끔 보는데 아무래도 1세대도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은 좀 많이 쓰면서 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러니까 저희 딸이 무슨 뭐 장난감 살 때 막 이럴 때까지 돈을 아끼고 싶진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해서 뭐 금전적으로 교육은 시킬 거지만 좀 소비를 조금씩 저보다는 훨씬 더 하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이가 어린데도 이걸 느낄 정도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안 차가 많이 나는 결혼 같은 경우에는 그 2세냐,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저는 예를 들면 지금 1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버는 1세대가 된 거고 이제 내 배우자가 2세대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이 톱니 효과가 너무 커. 뭐 정작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부모님은 굉장히 좀 쓰면서 살았어. 오히려. 근데 밑에 내가 이제 좀 성인이 됐을 때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이게 소비가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지금 시위 효과나 톱니 효과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못 모으게 하는,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에도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 맞벌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서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아까 저자랑 살짝 견해가 다른 게 맞벌이는
맞벌이로서 같이 살면서 소득이 올라간 경험을 해봐요. 그쵸? 그러니까 맞벌이로 살면서 소득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고, 예를 들면 혼자 살 때 500 벌었는데 둘이서 1000을 번다. 그러면 사실 생활비가 그거에 비례해서 그냥 무조건 올라가진 않고, 여러 명이 살수록 공동 생활비라는 게 절약이 되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질이 올라가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쓰다 보면은 그거에 너무 이제 톱니 효과가 적용이 돼서 자기의 소비 수준 하한선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맞벌이를 분명히 돈이 없어서 맞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를 하는데 돈이 더 안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거는 이혼소송 실무를 해도 많이 느끼는 게, 맞벌이를 하는데 분명히 돈이 더 많이 툭툭툭 쌓여야 되잖아요. 안 쌓여요. 차라리 혼자 벌 때 예를 들면 배우자가 집에서 굉장히 절약하는 배우자다. 그런 경우가 더 잘 모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맞벌이 부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소득 같은 경우에 특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그래도 물론 이렇게 계속 우상향 하시는 아주 뭐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소득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한 번 올라간 소비는 떨어지질 않아.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질 않아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소비가 맞벌이를 해서 한 번 소득이 올라간 경험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써본 경험을 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내려오지 않는가, 이걸 이제 미시적으로 뭐 4가지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소비 수준은 반복을 통해서 신체와 일상이 각인된다. 제가 항상 경제관념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내가 쓰던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돈, 이거는 절대 못 줄여요. 네, 절대 못 줄여요. 그러니까 저축률을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대략적인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 마인드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돈을 쓰는데, 그쵸, 맞아. 이악 물고 맞벌이,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 이제 쓰던 돈, 습관이 있으면은 절대로 이게 내려오긴 힘들어서, 예를 들면 내 아내, 뭐 내 남편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게 뭐 전문직 부부나 이거는 제가 논외로 하는 거예요. 전문직 부부에서 뭐 소득이 항상 일정하게 계속해서 많이 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야 쓰실 수 있겠죠. 당연히 쓰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를 좀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매몰된 약정. 자, 여기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거가 있는데 월세를 한번 높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가 주거 사는 수준을 한번 높여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신혼부부 때는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량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차도 업그레이드는 가능해도 후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항상 권하는 게 뭐냐면 중고차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신차를 뽑아서 거기다가 또 하이엔드 라인으로 처음부터 신차를 뽑아서 사는 분들 중에서 돈 제대로 모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돈 제대로 모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처음부터 신차로 풀 세팅으로 정말 좋은 차를 뽑아가지고 하면 그러면은 좀 쉽지 않아요.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감가상각이 돼서 자산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또 이것도 앵커링이 되는 거죠. 좋은 차에 앵커링이 되니까 처음에 좋은 차 타고 뭐 갑자기 처음에 좋은 차 탔다가 후진 차를 탈 수 있느냐. 못 줄여요, 이거를. 다음에도 한 몇 년 있다가 새 차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새 차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남자분들은 이거가 많이 이제 항상 차가 그거죠. 그 다음 교육. 저는 이제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돈을 쓰라는 입장이에요. 교육에 대해서는 쓰라는 입장인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사실 아이 교육 문제겠죠. 아이 교육 문제인데, 저는 교육도 그래서 처음부터 막 무조건 많이 시키지 말고, 처음에는 조금씩 시키면서, 조금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쓰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근데 구독은 뭐 너무나 당연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죠. 이 매몰된 약정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할부 계약, 신용카드, 이런 이제 구독형 계약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이려면 위약금도 발생하지 이사 전학도 발생하죠. 이게 여러 가지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놓기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는 가장 큰 효과가 되는데 소비 하향은 남들에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시다르타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시다르타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였거든요. 뭐였냐면 내가 금식을 할 줄 알면 음식 때문에 오는 번뇌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저 3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소비를 한번 올려놓고 주변이 이 소비를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원래 이 정도 잘 돈을 안 쓰는 사람이야 라고 포지션을 잡아놓으면은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속을 좀 덜 받는 포지션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걸 뭐 제일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어떤 친구가 맨날 친구들과 술 먹거나 밥 먹을 때 돈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그 친구가 갑자기 돈을 안 내고 안 쓰게 되면은 친구들이 이 친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비 수준을 안 올리는 데에는 이런 정신적으로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이유도 성립할 수 있겠다. 그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졌던 걸 잃는 고통이 새로 얻는 기쁨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한 이제 심리 편향이죠.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이득 본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하나의 인간 내부에서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생각보다 줄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하다 보면은 그래서 집 한 채만 있고 현금이 없는 재산분할 사건들이 상당히 보여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이제 뭐 잘 마음이 맞아서 계속해서 돈도 벌고 자산도 축적되고 이런 게 이제 베스트잖아요. 근데 정말 다수의 부부들은 돈이 안 모여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돈이 안 모입니다. 이게 참 슬픈데. 자, 여기서 이걸 표로 본 거예요. 정상계에는, 자, 예를 들면 20% 정도 저축을 하고 있었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다뤄드렸던 이제 통계 중에서 한국 그 소비 관련 통계에서 평균적인 저축률이 한 20%대거든요. 20% 초반?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정한 거예요. 자, 근데 소득이 22%를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20% 줄면 어떻게 하냐. 2밖에 안 나와. 저축이 아예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채예요, 바로. 카드 써요, 카드. 대출 받지, 카드 쓰지. 그러니까 이 코스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 충격이 오면은 너무나 취약해진다. 저축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부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총각일 때 돈 더 잘 모았는데, 이게 그래서 그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잊혔다가 돌아온 개념이다. 이게 이제 다시 지금 행동경제학 때문에 돌아오고 있는데, 한국의 학군 아파트 사기업청 중고집 때 촘촘하고 가시적인 사회에서는 전 이것 때문에 비교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듀젠베리의 톱니 효과나 시위 효과 이론이 훨씬 더 설명력이 크다. 설명을 훨씬 이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 한선이 올라가는 4가지 경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준거 집단을 바꿔야 돼. 이사를 가요. 네, 그냥 이사를 가세요. 네, 이사를 가세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생활 수준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교하고 있는 주변 소위 말하는 입주민들과 좀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라는 이게 진짜 저도 부모 돼 보니까 정말 많이 느끼는데 애한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소비를 절제하는 그 습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 마케팅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거 애를 낳아보니까 느끼는데 근데 여기서 그래도 너무 들어가면 안 된다. 아이라는 예외라는 걸 설정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이한테 못 줬다고 해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아이한테 무언가 못 해줬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 그 죄책감, 아이한테 해줘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자, 그다음에 교육비가 회비가 됐다. 자, 이게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신도시 맘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비거든요.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커뮤니티 때문에 내 애도 막 보내야 되고 뭐 보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써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어드렸던 게 송도 쪽에 송도 사는데 월 1,000 버는데 그냥 거의 그냥 생활비로 7, 800을 써요. 딱 이 케이스거든요. 이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게 애가 둘인데 한 3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는 뭐가 된 거냐면 교육비라는 게 한국에서도 그런데 사교육비는 사실은 지위제예요. 지위제. 사교육비는 아이를 위한 것도 물론 있겠죠. 물론 있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교육비로 쓰고 있는 게 지위제예요. 지위제. 제가 해석해는 그래요. 그러니까 멤버십 비용이에요. 멤버십 비용. 교육비가 멤버십 비용이야. 내가 돈을 아주 잘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교육비 줄여야 돼. 어쨌든 이런 회비가 된 게 이제 일종의 멤버십 비용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비가. 자, 그 다음에 톱니로 굳는다.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 이제 하한선이 돼서 안 돌아와요. 예, 안 돌아와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로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준거 집단 바꾸고 이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이 교육비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게 내가 멤버십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건가? 진짜 애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강남이나 이제 아주 뭐 정말 부유하신 분들은 이런 제한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많이 버시고 이런 걸 쓰고 이미 자동화가 돼서 돈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 사교육비로 돈을 쓴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거를 아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중산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산층인데 돈이 안 모이는 맞벌이들을 보면 다 이래요. 다. 정말 다. 하나같이 다. 자, 그래서 요걸 조심해야 된다. 내가 멤버십이 좋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으로 치면은 매수는 상급지, 실거주는 하급지를 하고 비용을 줄인 다음에 이걸 또 금융투자 쪽으로 돌리면은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한 번씩은 해봐요. 물론 그 커뮤니티에 포함돼가지고 누리는 어떤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죠. 뭐 정보라던가 뭐 사업가 간의 어떤 인맥 형성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충분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거기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노후 대비가 안 돼요. 사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준거 집단이 교체된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는 게 좋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아파트 단지로 보통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소득 증가분이 아무리 있어도 계속해서 기준선이 상승을 하니 모이는 돈은 똑같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다음에 그래서 관찰 지표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학원을 얼마나 쓰고 있고 보통 주변에서 학원비를 얼마가 나가지? 그리고 주변 가족들이 보통 돈을 얼마를 벌고 있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교육비 비중 이런 거를 한번 보고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저축률로 보면은 저축률이 한 4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거기 있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보통 4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만 올린다고 해서 실제로 진짜로 자산이 팍팍팍 축적되는 건 아니다. 물론 소득이 높아지면 매우 유리하죠. 유리한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이는 참을 수 없다. 이것도 이게 자, 이거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한번 이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영유아기에는 자 브랜드 유모차 카시트 돌잔치 영어 유치원 체험학습 청소년기는 입시 관련 지출을 옮겨간다. 근데 항목만 계속 바뀔 뿐 총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어. 아이 교육비는 그러니까 본인 명품 사는 건 허용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데 요즘엔 이것도 허용으로도 평가 안 돼. 엄마들끼리 만나면서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보통 그래야지 이제 가치 증명이 된다고 내 지위 증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썼는데 아이 교육비는 헌신으로 칭찬을 받아요. 항상 나는 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제동이 안 걸려요. 이게 지금. 아이 관련 부분이. 예,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이 관련 지출은 잘 안 줄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늘리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담대 원리금 갖는 거요. 이자 갚는 건 저축률 포함 아닐 것 같고 원금 갖는 거 정도는 저축률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은요, 사실 뭐냐면 주담대 원리금을 갚은 돈을 저축에 넣지 않아요, 저는. 저는 넣지 않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실제 저축하는 돈을 보는 편이에요. 자, 학원비는 회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멤버십 비용이다. 교육 서비스가 아니다. 집단 접근료다. 친구 접근료, 그 다음에 엄마들 접근료. 이거예요.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지위제 성격이 있어서 이게 회비 성격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끊어볼 필요가 있다. 벗어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톱니로 굳어버린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일로 인식이 되지는 않는다. 뭐 여러 가지 학원 끊는 거, 아이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애를 망치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서열을 낮추고 대입해서 이탈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망한다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맞벌이 함정 책은 맞벌이 가정에 완충제가 없다고 진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접점이 좀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출 중 5년간 맞벌이를 하고서 늘어난 지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아이 관련 지출 중에서도 한번 우리는 줄일 수 있는 게 무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소득이 20% 정도 줄어들면 아니면 또는 실직을 하면은 우리는 뭘부터 줄여야 될까? 이런 거를 한번 보면서 미리 그걸 줄이자. 이거예요. 미리. 내가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내가 갑자기 실직을 했다면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뭘 줄일까? 그러면 그거를 이미 먼저 줄여놓으라는 거죠. 먼저 줄여놓으라는 거고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솔직히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소비가 매우 높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버는 돈에 비해서. 그래서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미리 이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집에 지금 중거 집단, 나랑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집 엄마는 누구인가? 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집 친구들 또는 우리 아이의 친구들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 저는 사실은 아까 어떤 블라디블라님이었나? 학원 안 보내고 키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 주변에는 저와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도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아이도 같이 육아도 서로 돕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정의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외국에서 교육시킨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 그 주변 지인들은 대부분 저랑 이제 뭐 독서 스타일이나 어떤 뭐 약간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요. 저희가 이제 공유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반드시 돈을 써야 된다는 게, 뭐 타당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정 안 되면 우리 아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외딴 섬처럼 고립되지는 않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한계와 예상되는 반박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같은 중산층과 뭐 서민층을 또 비교하면은 또 다른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제조언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답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고정비다. 늘어난 게 문제다. 가역성이 없다. 비가역성이 문제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아이를 특히 낳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